겨울철에 태양이 필요하니까 태양을 이용하기 위해서 언제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태양 이용하려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관심에서 소위 패스솔라 히팅에 대한 걸 겨울철을 얘기했고요. 이제는 겨울철을 벗어나면 지금 요즘처럼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하는 때는 건물에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건물이 과열될 수 있으니까 이 햇빛을 어떻게 막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 측면에서 그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저희 선쉐이딩, 하얀을 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느 정도나 되냐면 그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가 우리 특정한 면에 즉각으로 수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게 한 1000와트 정도 되잖아요. 단위는 몇다. 근데 건물의 어떤 특정 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태양광선이 항상 수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들어오는 일사각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IBM 곱하기 코사인 대사니까 일사각이 크면 크릴수록 들어오신 그 통해서 들어오는 일사량 값이 적어지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고 만약에 태양의 고도 그 반사율을 감안했을 때 한 500 내지 1000와트 정도의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러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 양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햇빛이 들어오는 한 이 반은 찜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름철에는 건물이 오버히팅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일이 햇빛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선쉐이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대 건축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일사를 조절하거나 차단하려고 하는 디자인적인 노력이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차양의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고 있다. 사실은 이 냉방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인터널 솔라라고 해서 햇빛을 통해서 투과해서 들어오는 햇빛이거든요. 두 번째는 엑스터널 솔라라는 건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건물의 지붕이나 벽체에 해가 비칠 때, 그러니까 이런 솔라 임팩트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사이트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건물에다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주변의 수목이라든지 조경 계획 같은 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서로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건물을 아주 조밀하게 배치를 했고, 그리고 건물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차양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차양 계획은 어떤 건물의 파사드 디자인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그러면서도 기능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게 뭘 배우냐면 언제 태양이 어디 있는지 태양의 위치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웠지?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는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구상에 어디 위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다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각 위도별로 선패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아 태양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구나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우리가 남반구에 있는지 북반구에 있는지 적도부에 있는지에 따라서 연중 그 태양의 궤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걸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였어? 선패스 다이어그램이고 이건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건물의 차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건물에 있는 특정한 면, 서피스와 태양과의 관계를 이제부터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특정한 면에 대해서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그랬을 때 그 햇빛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눠준 자료를 보면 첫 번째는 Sun-Earth Relation을 알 수 있는 거는 위도에 따라서 Sun-Path Diagram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면 태양과 건물과의 관계, 건축과의 관계 또는
건물의 어떤 특정 위치와의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보면 angles and solar geometry related to building and surfaces 그랬잖아요. 그럼 몇 가지 새로운 각도의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책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 그림을 참고로 해서 보세요.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각도 개념 중에 이미 알고 있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여기서. 여기 있는 각도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태양의 위치를 알기 위한 뭐야? 두 가지 각도 있잖아. 고도각, 방위각은 이미 배웠지. 그거는 썸표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연중 태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려면 또 고도각, 방위각이 변함으로써 태양의 궤적을 알니까 고도각, 방위각을 알 수 있게. 그 고도각, 방위각이 뭐야? 고도각은 베타고 방위각은 파이고.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 태양이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동쪽, 서쪽, 북쪽. 그 다음에 지금 건물이 앉혀 있지만 건물을 생각하지 말고 지구상에 있는 현재 내 위치에서 태양과 지구와의 나와의 관계를 따지려면 두 가지 각도 개념만 알면 돼요. 그건 뭐냐면 고도각, 방위각이 얼마야? 지금 현재 그 수평면으로부터 태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올려다본 각도가 얼마야? 그게 베타고 고도각이고. 그 다음에 남측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평면상에서 남측면으로부터 지금 태양을 투영시켰을 때 이 벌어진 수평면상의 각도가 얼마야? 이게 방위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방위각과 고도각을 알면 우리는 태양의 위치를 알 수 있었어. 자, 태양의 위치는 이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우리가 설계한 건물을 집어넣어. 대입시켜. 우리가 설계한 건물을 대입시켜서 건물의 어떤 특정 면과 태양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인면 설계를 또 차양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새로운 각도 개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건물, 그 태양이 움직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가 이거 스스로 결정되는 거지만, 건물 설계과 건물의 방위각이라는 거는 누가 결정해? 건물 방위각. 건물의 이 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계하면서 건물을 내가 어떻게 앉히느냐에 따라서 이쪽 면이 남쪽으로 향할지 남동쪽으로 향하는지 이 향을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 면의 건물 방위각이라는 거예요. 건물 방위각. 이게 건물 방위각이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 면에서 수직선, 법선을 봤을 때 법선이 남측면에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그게 바로 건물 방위각이에요. 그러니까 surface azimuth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의 위치를 투영시켰을 때 태양이 남쪽에서 얼마큼 벌어져 있는가 하는 얘기고, 이거는 건물이 상대적으로 남쪽에서부터 얼마큼 벌어졌느냐. 이게 태양 방위각, 이게 건물 방위각.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건물의 방향과 태양의 방향을 같이 보고 싶으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감마가 된다. 이거는 건물 태양 방위각 이렇게 얘기하죠. Surface Solar Azimuth. 이 관계의 차라는, 자, 이 관계를 알면 이제 건물의 이 면과 태양과의 관계를 이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각도 개념 중에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각도 개념이 두 가지가 세타하고 오메가, 두 가지가. 세타라는 건 뭐냐면 입사각이라는 거예요. 입사각. 입사각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방위각이나 고도각이나 이런 거는 2차원 평면상에서의 각도를 얘기합니다. 수직면이든 수평면이든 상에서의 얼만큼 벌어졌느냐 이러가면 이 각도 개념이라면 세타라는 것은 상당히 입체적인 각도야. 3차원 공간상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타는 뭐냐면 이 면에다가 법선을 걷을 때, 수직되는 법선을 걷을 때, 그러니까 이 면의 정면으로부터 봤을 때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에서부터 이 면의 법선까지의 이 입체적인 각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세타가 이게 입사각이다. 입사각. 성청원 공간상에서의 입주율. 이거는 뭐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사인 법칙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사 양값을 계산할 때도 코사인 타양 복사 에너지가 이런 면이 있으면 거기에 햇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비친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일반적으로 1000와트 제곱미터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햇빛이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비치는 게 아니고 이게 비스듬히 이렇게 비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직면을 벗을 때 이 입체적으로 이 들어오는 각도가 얼마나 돼요? 이 각도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각도가 90도가 되면 들어오는 일사량 값은 없는 거예요. 90은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그죠? 이게 세타가 제로가 되면 코사인 제로는 1. 그러니까 1000와트의 복사가 되고 그대로 추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직각 일사량 값이 변화하는 것처럼 이런 세타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양 설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오메가, 음영각이라고 얘기해요. 프로파일 앵글이라고. 프로파일.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햇빛이 가령 이런 건물에 이런 식으로 오버행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고 하죠. 이렇게 오버행이 돌출되어 있으면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으면 가령 해가 있으면 어떻게 돼? 해가 있으면 비치는 우리는 편의상 선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 돌출된 것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면서 햇빛은 이런 식으로 비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걸 피해서 이렇게 비치는데 그 해가 비치는 그 지점에서 요 면을 단면으로 이렇게 딱 끌어봐. 요걸 단면으로 잘랐어. 잘라가지고 잘린 그 면에서의,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단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겠지. 지금 돌출된 부분이 요 돌출된 부분이고, 그죠?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오니까 비스듬히 들어오는데 여기는 그렇게 해가 비추고 여기는 이제 그림자가 지고, 뭐 때문에 그림자가 져? 이것 때문에 이제 그림자가 지는 거지. 이렇게 사선으로 그림자가 지는 거야. 그죠? 그와 같이 비치는데 그거를 여기서 단면상으로 딱 잘라버리면 그 단면상에서 자르면 그 단면상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이런 형태의 음영이 생기겠지. 이해돼? 그럼 그때에 그렇게 잘린 부분에서의 요 각도, 요 단면상에서의 요 각도가 뭐냐면 프로파일인 거예요. 이게 음영각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걸 왜 따지는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사양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된다. 자, 음영각이라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차양 설계를 이제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그 차양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면은 그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 주제를 주면서. 자, 일단 이 두 가지 각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태양의 위치가 어딘지 방위각, 보도각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건물 방위각이라든지 그 특성, 또 건물의 이 면의 그 기울기가 얼마냐, 요거를 경사각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건물을 이렇게 경사지게 꼭 수직이 안 되게 벽체를 만들 수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어떤 이 기하학적 정보를 가지고 태양과 건물의 특정한 면과의 관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각도 개념이 중요하다는데, 그럼 이 두 가지 각도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가 핵심이다. 첫 번째는 입사각이라고 하는 세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타를 보면
이런 관계다. 먼저 이제 입사각을 알고 싶어요. 입사각을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일사약값도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데 이 입사각을 알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베타라는 거는 가령 우리가 지구상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위도상, 그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냐라는 시점을 알면 그 시점에서 태양 고도각이 얼마인지 알죠. 이거 여러분들이 썬피스 다이그램에서 이렇게 찍어도 되고 계산을 해도 되고, 그죠? 계산해서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감마라는 거는 뭐야? 감마는 건물 태양 방위각이지. 근데 건물 태양 방위각은 뭐의 관계야? 우리 태양 방위각을 알고 건물 방위각을 알면 건물 태양 방위각을 알 수 있어요. 그죠? 태양 방위각은 뭐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양 방위각이 얼마인지 그 썬피스 다이그램에서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건물 방위각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이 건물의 배치를, 태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죠. 그럼 그 차이를 구해서 건물 태양 방위각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건 여러분들 건물을 설계할 때 있면은 수직으로 설계했는지 경사지게 했는지에 따라서 경사각이. 일반적인 어떤 수직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경사각이 90도가 될 거고, 이 지붕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경사각이 제로가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건물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베타라는 건 몇 월 며칠 날 몇 시냐라는 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 경사각도 알 수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각도 개념을 아니까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아크 코사인 해보면 이 들어오는 햇빛이 들어오는 이 입사각이 입체적인 각도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근거로 그때 일사각 값은 어느 정도나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수직면이든지 이런 수평면이든지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런 관계가 훨씬 더 단순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수직면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수직면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시그마가 90도니까 사인 90도는 1이죠. 그지? 코사인 90도는 0이지. 그지? 그러면 간단해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지붕과 같은 수평면이라면 시그마가 다시 말하면 0도가 되니까, 그죠? 0도가 되면 다시 말해서 사인 0은 오히려 이건 0이 되고, 그게 코사인 0이 1이 되니까 이때는 더 간단해지죠. 입사각은 뭐하고 같아? 사인 베타. 사인 베타 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식으로부터 어떤 수직면이나 수평면에 대한 하나의 입사각을 알아내는 것들은 훨씬 더 단순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입사각이라는 게 중요한 각도 개념인데 어떻게 입사각을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설계하는 데 있어서 태양 설계를 위해서는 음영과 아까 얘기한 이 개념이 이제 필요한데, 이 관계를 보면 탄젠트 오메가는 이런 관계다. 탄젠트 감마분의 베타. 베타는 고도각이고 감마는 건물 태양 방위각이고. 이거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때 다른 벽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 음영각 프로파일이 얼마냐라는 것도 또한 아크 탄젠트 하게 되면 이 각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이 각도를 알아내는 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차량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이런 건물과 태양과의 관계, 건물의 특정면과 태양과의 관계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세타와 오메가의 두 가지 각도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들을 태양이 계속 위치가 변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도가 얼마나 나는 걸 알면 그럼 그때 거기에 맞춘 차양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차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거기 보는 것처럼 호리존털 어버핸이나 또는 버티컬 핀 두 가지다. 지금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 같은 거 일종의 호리존털 어버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언제 이렇게 쓰이고 언제 이렇게 쓰이냐 하면 호리존털 어버핸 같은 경우는 차양 고도가 높을 때, 그죠? 그럴 때 효과적으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수평 차양이고, 그죠? 그래서 보통은 남측면이 해가 떠가지고 태양 고도가 가장 높아지는 게 남측에 왔을 때 고도가 제일 높아지니까 보통 남측면의 파사드에는 보통 이런 어버핸을 이용해서 그 수평 차양을 이용해서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런가 하면 아침에 해가 뜰 때나 저녁에 해가 질 때 서측에서 해가 들어올 때 그럴 때는 굉장히 낮은 각도로 들어온단 말이죠. 낮은 각도로 비스듬하게 옆에서 들어오니까 아무리 수평 차양을 해봐야 햇빛을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버티컬 핀, 이거 수직 우리도 뭐 이런 블라인드 같은 것도 버티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버티컬을 이용해서 이 각도를 조정해주면 효과적으로 비스듬히 낮은 각도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하는 게 용이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남측면에 사용할 때는 이런 수평 어버핸을 쓰고 서측이나 동측에는 이런 버티컬 핀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태양이 꼭 옆으로만 오거나 위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 두 가지가 다 겹된 관계로 오는 거 아니에요. 입체적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수평적인 요소와 수직적인 요소가 혼합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차양 설계를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그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변화를 주기 전에 수평 차양이나 수직 핀을 설계하려면 과연 그 100% 어떤 태양과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 햇빛을 100%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건으로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그걸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만약 이런 그 이면이 있다라고 하면 햇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와. 햇빛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조건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태양이 여기 있고 이런 건물을 통해서 뭔가 이런 수평 차양을 통해서 햇빛이 창문으로 실내에 들어오지 않게 100% 차양을 하고 싶거든요. 막고 싶어요. 만약에 50% 차양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차양 길이를 짧게 하면, 그죠? 차양 길이를 이렇게 짧게 하면 요만큼만 차단이 되고 요만큼은 햇빛이 그대로 추가가 돼서 들어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런 수직핀에서 과연 50% 창문의 50% 절반은 가리고 절반은 햇빛이 들어오게 할 건지, 아니 전체를 다 100% 차양을 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따라서 결국은 차양의 돌출 길이를 얼마나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관계를 보면 이 각도가 바로 어떤 각도예요?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음영각, 프로파일 앵글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돌출 길이를 우리가 pH, 이거는 뭐 어버핸이라고 보고 돌출 길이라고 보고, 이거를 섀도우 하이트라고 보고, 그러면 이것 사이에는 삼각형 함수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50% 또는 100% 차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태양의 위치가 여기 있다면, 태양의 위치가 여기고 내가 건물의 설계 조건을 알면 내가 뭘 알아낼 수 있어? 지금 이 시점에 음영각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음영각을 알아내면 그 음영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차양의 돌출 길이를 얼마로 하면 햇빛을 100% 막을 수 있겠다, 50% 막을 수 있겠다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출 길이를 얼마로 할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SH 섀도우 하이트 곱하기 톤 탄젠트 오메가 이런 관계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음영을 그림자를 지게 해야 될 이 그림자의 이 높이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이걸 100% 할 건지 50% 할 건지에 따라서 이 돌출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미 태양이 우리 집에 이런 태양이 설계가 있어. 지금 시간에 태양의 위치가 여기 있어. 그래서 프로파일 앵글이 얼마야? 그러면 내 창문에 얼마나 그림자가 생기고 얼마나 햇빛이 투과해서 들어올까? 이걸 알고 싶으면 이거는 SH식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면 pH 돌출 길이는 이미 설계에서 건물 지어놓은 거니까 차이의 돌출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오메가, 이거는 코탄젠트 오메가 이쪽으로 분모가 돼버리니까 다시 탄젠트가 돼버리면 돌출 길이에다가 탄젠트 음영각을 해버리면 그로 인해서 이 그림자 길이가 총 얼마 정도, 그러면 전체 창문에 몇 도 정도 차양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2차원 평면상에서 지금 한 거죠. 그지? 2차원 평면상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여러분 차양 설계 시켜보면 이제 재밌을 수 있어요. 가령 이와 같이 인면상에 있는데 창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갖고 차양을 설계하려고 보니까 일단은 남측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오버햄을 이렇게 달아서 뭔가 창문을 예쁘게 이렇게 설계하고 이걸 돌출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돌출시킨 거를 단면상에서 그려보면 이런 식의 이제 차양이 이제 돌출된다고 설계를 했는데, 근데 햇빛이 들어오는 게 요거는 음영각은 요거는 그 단면을 잘랐을 때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햇빛은 여기 남중 이 벽체하고 수직이 됐을 때만 저 조건이 맞는 거지. 음영각하고 이 고도각하고 같아지지.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해가 옆에서 비스듬히 이렇게 비친단 말이야. 그지? 비스듬히 이렇게 비치니까 분명히 내가 설계를 할 때는 단면상에서는 100% 차양이 되게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여기서 들어올 때는 이거는 차양이 되는데 여기는 햇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런 차양이 되고 차양이 되면 햇빛이 불가하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해가 이동하게 되면 이때 음영이 생기는 게 계속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돼. 그지? 그러다가 해가 이쪽으로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그랬더니 이쪽에 또 음영이 생기고 여기는 또 해가 막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차양을 해가 다이내믹하게 변하니까 결국은 설계하다 보면 아예 안 되겠다. 전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수평 차양을 설계하되 오히려 이런 수직 피인을 같이 설계를 해주면 이런 부분만 아니라 옆에서 오는 여기도 음영이 생길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차양의 어떤 조합의 사례들을 지금 보여주고, 여하간 기본적으로는 2차원 단면상에서의 프로파일 앵글에 따라서 해가 어떤 각도로 들어오게 되고 그 각도에 맞춰서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평 차이에 대한 설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해가 비스듬히 낮은 각도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직 비인이 더 유용할 텐데, 이제 그럴 경우에 해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단면상이라면 이건 평면상이에요. 지금 평면상에서 봤을 때 해가 낮은 각도에서 비스듬히 들어온다. 서측이 됐건 동측이 됐건 들어오다 보면 분명히 여기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돌출이 필요해요. 이게 PV라고 버티컬 핀이 돌출된 버티컬 핀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음영이 그림자가 어디 생기겠어?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의 길이를 뭐냐? 섀도우. 이거는 옆으로 여기 생기는 섀도우 윈드스. 그러니까 하이트가 있으면서 윈드스가 풍이라고. 그림자 음영이 풍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놓고 보면 여기서 이 각도는 뭐냐? 이 각도가 바로 다름 아닌 건물 태양 단위가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건물의 어떤 법선을 거칠 때 건물의 향이 가령 이게 남쪽이면 남쪽에서부터 몇 도나 벌어져 있고 이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남쪽에서부터 태양을 수평면상에 투영했을 때 이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태양마이각과 건물마이각을 알면 지금 해가 여기 있을 때 이 건물의 어떤 돌출된 수직 이미지에서 해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각도로 들어오니까 이때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겠다 할 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건물 태양 방위각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이 건물 태양 방위각은 이 두 가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의 차로서 구함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관계식도 마찬가지로 PV는 이 버티컬 플레인의 돌출 길이는 섀도우 위드스 내가 차양을 하고 싶은데 이 돌출 길이에 따라서 한 절반 정도를 차양하고 싶고 만약에 여기까지 100%다 차양을 하고 싶으면 이 길이가 두 배로 커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 각도로 태양이 들어올 때 이 전체 음영일치게 만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직 플레인의 돌출 길이는 섀도우 위드스 곱하기 코탄젠트 가마. 마찬가지로 이건 이미 우리 아파트에 이런 발코니가 이런 식으로 돌출되어 있어. 1.1m가 돌출되어 있어. 그렇다고 하면 아침에 동측에서 해가 뜰 때 그 돌출된 발코니에 의해서 어느 정도나 체감할 수 있는지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섀도우 위드스를 알고 싶으면 거꾸로 PV 곱하기 탄젠트 다시 말하면 건물 태양광각을 알고 음영각을 알면 그리고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더 건물에 들어오는 태양의 입사각을 알아야 돼요. 이런 각도 개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태양이 어디에서 어떤 각도로 들어오고 내가 설계한 건물의 면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과연 내가 그런 수직 빈이나 수평 어버행을 어느 정도 설계해 줬을 때 어느 정도 음영을 지게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판단하는 방법을 알았어. 이게 말로는 뭐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코탄젠트 그러니까 삼각함수도 뭔가 골치 아픈 것 같지만 사실 관계를 생각해보면 거의 뭐 중학교 수학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당연히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관계들을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게 하나도 어려울 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알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건물에서 차양 설계라는 거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걸 알아야 돼. 제일 처음에 차양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언제 차양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 언제 차양을 할 거냐? when?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언제 차양을 할 거냐 하면 우리는 언제 할 거야? 오버히트 피리어드. 우리가 쾌적한 조건인데 햇빛이 들어옴으로써 이게 과열될 수가 있어. 그렇다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 동안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오버히트 피리어드가 언제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과열 기간이 언제냐? 그걸 알아야 언제 차양을 필요로 하냐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버히트 피리어드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차양을 한다면 그러면 그 차양을 어떤 방식으로 차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이게 필요한 게 자, 어떤 방식으로 쉐이딩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그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이건 향에 따라서 인면에 따라 다르죠. 남측이면 어버넥이 좋겠어. 서측이면 버티컬 핀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경우에 따라서는 어버행과 핀이 서로 복합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차양 설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쉐이딩 디바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쉐이딩을 디바이스까지 설계가 있어. 그렇다면 이 디바이스를 실제로 설치했을 때 쉐이딩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봐야 돼.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차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만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이 차양 설계를 건물의 파사드 설계하고 통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하다. 이런 걸 제대로 하는 건축가가 우리나라에는 내가 볼 때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리뷰 세션에서 이제 발표할 때 보면 그 차양 설계 관련해 갖고 재밌게 건물의 파사드 설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수한 그 국제적인 어떤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했던 프로젝트들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그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런 게 하나의 구체적인 쉐이딩 디바이스로 디자인이 돼가지고 실제 건물의 파사드에 적용이 됐을 때 정말 아주 감탄적인 그리고 그 쉐이딩 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죠. 그런 건물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디자인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그런 그 독창성도 이런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추론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리뷰 세션에서 이 쉐이딩 디자인과 관련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이미 수업을 통해서 오는 학생들이 이전에 했던 학생들도 재밌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럼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자. 네 가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언제 쉐이딩을 해야 되느냐? 오버히티드 피어리드. 오버히티드 피어리드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쾌적하다고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도, 26도 요 사이에 있을 때 요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쾌적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우리 설정 조건이 겨울에는 온도 20도 설정 온도, 여름에는 최소한 26도를 넘지 않게. 그죠? 왜 겨울에는 20도고 여름에는 26도야? 쾌적한 온도가. 왜 그래? 이미 여러분들 배웠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클로딩 밸. 주관적 요소가 저 액티비티 레벨하고 클로딩 밸류가 있는데, 봐요. 요즘에 벌써 이제 반팔 입었잖아. 이제는 반팔 입었기 때문에 내가 내 신체의 힙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한 26도까지는 견딜 수 있어. 근데 겨울처럼 옷을 입고 있으면 26도면은 땀이 나지. 그때는 20도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옷을 입는 거는 환경에 맞춰서 옷을 입은 거지만 거꾸로 그 기온이 높은데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쾌적을 줘야 할 거고, 그죠? 또 기온이 낮은데 20도인데 반팔을 입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춥게 느낄 거고, 쾌적을 줘야 할 거고. 그래서 이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20도, 그러니까 겨울에는 20도, 여름에는 26도 그래서 우리 쾌적한 범위를 20도에서 26도 사이다라고 잠정적으로 가정하는 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여름에는 옷을 얇게 입고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입는단 말이에요. 클로딩 밸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생기나 한번 보자.
자, 외기온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변해요? 우리나라의 평균 외기온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기후에 대한 거 다 분석해갖고 레포트 냈지? 그치? 우리나라 평균 외기온이 얼마야? 레포트 작성했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작성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컴퓨터가 쫙 찍어내면 그냥 낸 거야? 생각 안 해봤어? 아, 얼마쯤 되나? 어? 컴퓨터가 그냥 프린트를 쫙 찍어갖고 막 그래프를 그려줬어? 한번 얘기해봐. 몇 달쯤 돼? 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아, 이건 상식이지. 중고등학교 때도 다 생각하고 초등학생들 배우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대충 했는지 알겠지. 뭔가 안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나? 그죠? 이거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우리나라 연평균이 얼마나 하는 거를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흔치 않아서 잘 모르는데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옛날 같은 시골길을 가다가 우물가에 들려서 우물물을 탁 마셔보면 그 온도계를 탁 재보면 아, 이게 연평균이요. 땅속에 지중온도는 연중 큰 변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 지중온도도 지난번 기후 데이터에 때 얘기했잖아. 지중온도는 땅속으로 한 10m만 들어가도 연평균 기온이 변하지 않아. 항상 그 온도가 일정해. 연평균 기온.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느껴져? 땅속에 우물물을 마시니까 시원해. 무지 시원해. 겨울에는 어때? 바깥에 영하 10도, 20도 되는데 우물물을 마셔보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해. 그지? 이 따뜻하고 춥고 하면 상대적인 느낌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우리나라 기온이 연중 어떻게 변화하냐 이거야. 그래서 평균 기온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우물물의 온도를 보면 안 돼. 지중 온도를 보면 안 돼.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해봤으면 눈여겨봤으면 알았어. 한 11점 몇 도, 12도 이 정도 돼. 12도라고 치자. 그러면 이게 한 0도, 0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크다 보냐? 여기 한 12도라고 치고, 그러면 이게 0도라고 치고, 영하 10도, 영하 10도라고 치고, 겨울철에 아주 추우면 온도가 이 정도까지 내려가잖아. 여름철 더우면 30도, 30도라고 치고, 가장 이렇게 대충 스케일을 적어놓고, 한번 우리나라 연중 기온이 어떻게 되나? 평균 기온은 어디야? 여기야. 그지? 그러면 평균 기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겨울철로 어떻게 할까? 여름철을 먼저 갈까? 지금 5월 달에서부터 지금이 한 중간쯤 지금 아마 이 정도 될 거야. 그 평균 그지? 지금 날이 많이 빠졌대가지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될 거야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그러다가 그때까지 한 32도 여름에 최고로 올라가 한 32도 정도 올라가지. 그지? 그때 여러분들 막 더워서 미치겠을 때 그때 한 30몇 도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한여름을 지나서 다시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쭉 내려가는데 겨울에 몇 도까지 내려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지. 그래서 추워지면.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겠지. 그래서 요맘때대로 이제 1년 중에 온도의 변화가 이와 같이 연중 변화를 할 거고. 그런가 하면 요건 또 하루 중에 또 온도 변화는 요 안에서 그렇게 되겠지. 왜? 낮과 밤이 바뀌면서. 그지? 이와 같은 형태의 온도 변화. 근데 우리가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는 이 범위에 있어. 이 범위에 있어. 자,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 1년 중에 얼마나 많은 난방이 필요하고 1년 중에 얼마나 많은 냉방이 필요할까?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생각 안 나요? Heating degree day, cooling degree day 했잖아. 여러분들 베이직
그 펀다멘탈이나 뭐 베이스 프린시플을 해서 다 다뤄주죠. 여러분들은 수험중인데 기말고사도 봐야 되는데. 자, 이걸 보면 아, 이게 히팅 디그리데이, 게임 디그리데이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쾌적한 우리 범위보다 밑에 있어. 아, 그러니까 그만큼 난방이 필요하겠구나. 그지? 이거는 쾌적한 온도보다 이쪽에 있어. 아, 이건 쿨링 비율이에요. 쿨링이 얼마나 필요했구나 하는 게 이런 조건만 보고 금방 판단할 수 있겠지. 그죠? 이해가 돼? 여기까지? 자,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거 보니까 야, 이게 여름철에 냉방보다는 겨울철에 난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큐 데이터는 이건 외부 데이터야. 바깥 외부. 우리가 바깥에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바깥에 살면 저기에 성격되지. 근데 우리는 어디 살아? 건물 안에 살지. 건물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이 바깥에는 이와 같이 변해 지금. 그지? 그러면 이 건물 안에서는 변화가 어떠냐? 냉난방에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니 이 건물 안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변화에 비해서 이 변화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외견으로 기준으로 따진 거라면 이런 얘기도 내가 이미 했어요. 서머 컴퓨터 이런 거 얘기할 때. 그죠?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이제 그 변화를 보려면 그 중에서 특히 뭘 봐야 되느냐. 이 건물 안에서는 주로 뭐가 있어? 사람들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뭔가 조명도 켜고, 뭐 기기도 사용하고 컴퓨터도 쓰고 이러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 인터널 히트 아예 창문이 있다고 그러면 햇빛도 들어오고 인터널 솔라도 들어오고 뭐 하겠지. 그죠? 하지만 그런 건 없다 치더라도 일단은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면 그 안에서는 인터널 히트가 발생한다. 인터널 히트는 세 가지 소스를 갖고 있어. 하나, 둘, 셋. 첫 번째 소스가 뭐야? people, 사람. 이 방에도 지금 우리가 사람이 한 50명 있던 거. 50명 있으면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얼마, 몇 킬로칼로리만큼의 열을 방출해? 다 배웠어. 110, 120킬로칼로리. 여러분 벌써 한 시간 됐지?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열을 발산한 거야. 몇 사람이야? 곱하기 50. 벌써 아까 처음에 우리가 교실에 앉아있을 때보다는 약간 덥지? 왜? 우리 인체에서 열을 뿜었기 때문에 그 열이 지금 이 안에 다 지금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라이트. 조명. 이게 보면 여기 투입된 와티지 대비 가령 이게 하나당 뭐 40와트라고 치면 40와트짜리 벌브가 지금 한 개에 2개씩 들어가가지고 조명기가 총 몇 개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중에서 빛으로 바꾸는 거 외에 80%가 열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걸 와트로 킬로칼로리 단위로 바꿔가지고 엄청난 열이 조명에서 나와. 그지? 우리 한 시간 동안 있었어. 그 열이 다 이 방에 지금 축적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별다른 기기를 쓰지 않지만 이것도 좀 꺼놨습니다. 뭐 핸드폰, 아까 삐 잠깐 울리지만 보면 핸드폰에서도 쓰지 않을 때 지금 사용하게 되면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지지. 무서도 기기에서 열이 나오고 이걸 다 합하니까 어떻게 돼? 분명히 이러한 외기 조건이 어떤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거야. 그지? 변화가 생기겠지. 자, 이 조건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보자. 인터널 히트이 생기면 그만큼 이 온도가 실내 온도가 가정하면 그게 그대로 이렇게 패러널하게 시프트하겠지. 패러널
토론하기 쉽게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렇게 요렇게만 올라가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현상도 생기겠어. 이것도 베이스 프린시플에서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이게. 어떤 변화가 또 생기겠어. 이런 외부의 충격이 실내에 전달되기까지 지연이 일어나겠지. 타임내. 시간적인 어떤 지연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타임내.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기가 피크였는데 실제로 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적 지연이 발생합니다. 여기도 다시 쉬프트가 좀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계산하거나 측정해갖고 계산하시고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특히 최근에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이 뭐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 할 때도 하지? 그런 시뮬레이션 뭐 그지? 근데 뭔지 모르고 하는 거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뮬레이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리얼 월드라고 하면 그죠? 이거 현실 세계야. 시뮬레이션은 어디서 하는 거야? 버추얼 월드, 가상의 세계. 그지?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사실은 건물을 지어서 이런 현상을 측정해서 밝혀내면 그건 리얼 월드에서 하는 거라면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는 항상 뭘 해야 돼?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공간 속에서 건물을 한번 지어봐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과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지. 시뮬레이션 없이 건물을 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무너질 수도 있고 에너지나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건축에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지금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근데 이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뭐만 가상의 세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컴퓨터를 많이 이용해. 그죠?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결과물을 보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거를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틀린 결과를 놓고도 잘못 오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해요. thought simulation. thought, 내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지식적, 논리적 훈련이 되면 사실은 머릿속에서 그 시뮬레이션이 굳이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요. 내 머릿속에 CPU 돌아가요. 바로 그런 게 이런 어떤 추억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열이라든지 뭐 그 공기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고 어떻게 움직일 거고 하는 것들이 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그런 흐름들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thought simulation이고요. 나는 이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무슨 뭐 영어를 하나 배워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시험 점수를 통해서 학점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지길 바라요. 그때 비로소 이러한 공부를 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해. 주로 학점을 받기 위해서 시험에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나오고 있는 시뮬레이션.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여튼 가정을 해요. 자, 이게 외교원들의 변화라면 이게 실례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조건이 달라지잖아. 그죠? 아까는 풀이 요만큼이라 했는데 26도 쾌적한 조건을 실내에서는 벗어나는 경우가 1년 중에 이만큼이 되고, 그죠? 오히려
겨울철에 난방 이 밑으로 내려가서 더 추워 난방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봤더니 요만큼으로 줄었고. 자, 외기 조건으로만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그 난방이 중요하고 냉방이 중요하지 않다고 봤는데 이런 건축적 실의 특성을 생각해가지고 따져보니까 오히려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햇빛까지 들어와가지고 인터널 솔라가 같이 더 합해지면 이건 냉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건물을 설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케이 설계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에어컨 틀어. 이렇게 해결한 거거든. 근데 이걸 미리 따져보고 생각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지 않고도 될 수 있는 것들을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도 보듯이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이제 특징이 나타났어. 그러면 냉방도 이렇게 많이 하고 난방을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건가?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냉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외기 온도하다. 외기 온도. 근데 실제로 실내는 외기 온도보다 더 높거든. 근데 높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어컨을 틀면 다 에너지의 낭비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만큼은 적어도 요만큼의 그 냉방에 대한 요구는 굳이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할 수 있을까? 왜? 바깥의 공기 온도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게 뭐야? 환기를 꿀 해주면 실내 온도는 어떻게 돼? 외기 온도만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외기 온도만큼 될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에어컨을 써야 될 필요를 제거해버리는 거야. 뭘로? 환기로.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불가피한.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냉방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근데 일반 공기식 이런 방식 찬 공기를 뿜어주는 방식으로 냉방을 하면 환기를 하면서 그 냉각된 공기가 다 나가버릴 테니까 냉방을 한 거가 효과가 없지. 그럼 어떤 방식으로 냉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냉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사냉방 쪽으로. 복사냉방 쪽으로 가면 표면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우리가 더워지거든. 근데 이 찬 공기를 뿜어주는 거는 우리 피부 표면에서 대류에 의해서 열을 발산하는 걸 도와주는 거 아니야. 복사냉방은 우리 피부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서 열을 발산하는 걸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주면 환기를 하면서 실내 축적된 열을 갖다 버리더라도 그 열이 버려지지 않으면서 우리 인체에서 복사열을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개념, 이게 바로 로우 엑셀지 개념이고요. 냉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다 줄여서 정말 마지막에 필요한 만큼 그만큼만 우리가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3티어 어프로치가 뭐야? 처음에 건물 디자인을 잘해야지. 베이스 빌딩. 이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패시브 시스템. 겨울철에는 패시브 히팅, 여름철에는 이런 패시브 쿨링 테크닉들. 다음에 다시 할 거야. 그리고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제 미케니컬 툴링을 하거나 미케니컬 히팅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도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면 아까처럼 이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특히 여름철에 냉방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일상을 차단하기 위한 차량, 선쉐이딩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 보면 흔해요. 무슨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안 돼, 우리 사회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건축가가 돼서 정말 이걸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건축가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파사드 디자인도 독특하게 하면서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은 오버히티드 피어리를 찾아내야 되니까 도대체 언제가 오버히티드 피어리냐 하는 거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햇빛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오버히티드 피어리드가 언제고 그때 태양의 위치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뭐야? 서페이스 다이그램. 서페이스 다이그램하고 그냥 태양의 위치하고 태양과 건물 그 오버히티드 피리드의 관계를 종합해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서페이스 다이그램을 갖다 놓고 한번 여기서 따져보자. 이 오버히티드 피리드를 언제 햇빛을 차단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이런 걸 가지고 따져보자.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클라이밍 컨설턴트 가지고 숙제를 할 때 이런 서페이스 다이그램을 그렸지. 근데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클라이밍 컨설턴트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6월 22일이고 이게 6월 21일이고 이게 12월 21일이고 그죠? 이게 1년 중에 해가 위치가 분명히 이 사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태양의 위치가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 온도가 몇 도나 되는지 이거를 다 여기다 플라팅을 시키는 거야. 플라팅을 시키는 거야. 근데 온도가 26도를 넘어가거나 20도, 보통 쉐이딩 라인은 20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도를 넘어가면 전부 쉐이딩, 더 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20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도가 넘어가는 온도는 전부 뭘로?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찍혀. 데이터가 100개가 찍힐까? 시간별 데이터 같으면은 시간별, 태양이 시간별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별 데이터 같으면 1년 365일 8,760개의 데이터가 있고. 근데 데이터가 15.6도, 20.4도, 뭐 31.5도 이렇게 온도가 다 있어. 근데 20도가 넘는 온도를 전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20도보다 낮은 건 전부 그냥 노란색으로. 그러면 8,706개가 이렇게 찍힐 거라고. 이렇게 찍히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럼 20도를 넘어가는 그런 시간대의 온도를 보이는 시간대 그 시간대 태양의 위치는 어디냐? 그럼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컨설턴트 가지고 이 데이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시간대가 온도가 20도가 넘어가고 과열되는 기간이고 그때 과열되는 기간 동안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태양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고 봤더니 태양이 광해각상으로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있고 고도각상으로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내가 있구나.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뭔가 생각할 수 있겠지. 아까 여러 가지 각도 개념들 뭐 이렇게 이게 제일 기본이 태양의 고도가 방해각도부터 시작해서 내가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고 앉혔느냐에 따라서 건물 방해각도 나오고, 그죠? 또 이거에 따라서 건물 태양 방해각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입사각과 분명각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차양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먼저 이 오버히티드 피리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서페이스 다이그램 상에다가 온도 데이터를 플라팅해가지고 내가 태양할 때 차양이 필요로 하는 시간들을 빨갛게 표시해놓고 그때의 이 태양의 위치 조건이 어떤지를 보면 그 위치에 있을 때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차양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도가 방해가 가는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판단하는 방법은 클라이밍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두 번째, 쉐이딩 디자인을 이제 해야 되는데 쉐이딩은 두 가지 이용이라고 했죠. 하나는 어버행이냐, 본드라 필이냐. 가령 어버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양의 고도각에 따라서 고도각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 사이에서 오버히트 때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그죠? 무엇보다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 앵글을 구하고 그럼으로써 오버행의 돌출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를 판단할 수 있어요. 결국 오버행이라는 오버행의 돌출 길이 pH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서측이나 동측 같으면, 그죠? 이게 이쪽일 때는
이거지만 이쪽으로 가면 선측이나 동측 같은 게 측면에서 오는 빛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방위각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그런 버티컬 핀에서의 그 돌출 길이는 이거는 PV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이런 각도의 개념이라든지 돌출 길이에 대한 이런 계산이 되면 그 쉐이딩 디자인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와 이거를 두 개를 조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저기 하면 여기서 차단하고 미리 각도를 그 다음에 이걸 미리 차단해서 요 사이의 범위를 내가 다 차량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정해서 그 기본적인 수평 수직 차량에 대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쉐이딩 디바이스를 설계합니다. 디바이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크게 나누면 웹 익스터널 쉐이딩이냐 인터널 쉐이딩이냐를 나눌 수 있고 근데 인터널 쉐이딩은 효과가 없어. 익스터널 쉐이딩을 해야 되고 외부 차양 그러면서 파사드 디자인하고 통합시키는 걸 나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차양으로 하더라도 외부 차양에서 어떤 오버행이든 필이든 이 컴포넌트가 무브를 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걸 고정시키느냐 고정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 보면 이때는 차양이 돼서 좋지만 이때는 햇빛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때도 햇빛이 차단이 될 거야.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무브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럼 무브를 하되 어떻게 조절을 해? 오토매틱하게 할 거야? 매뉴얼리 하는 거야? 매뉴얼리 하는 것보다는 오토매틱하게 하면 훨씬 더 내가 신경 안 써도 지가 알아서 해줄 수 있어. 이런 거를 하는 전 세계적인 대표적인 회사가 뭐냐면 이것만 전공을 하는 거죠. 소피라고. 우리나라도 회사가 들어와요. 소피. 이 회사는 사실은 건물에서 차지하는 냉방부가가 엄청 중요하니까 이런 대형 오피스 건물 같은데 들어가는 차양 장치 설계를 하고 차량을 자동 제어할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저것만 잘해줘도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하니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계속 홍보를 하는 거야. 차량과 인면 디자인을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차량 설계하고도 사실은 이거를 디자인 인면 계획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창의적 디자인이 없을 거예요. 이걸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절대 이 차량이 채택될 수가 없어. 대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싫어 건축주가 저 죽어도 싫어요. 내 건물에 저런 거 만들지 마. 좀 어글리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디자인 잘못해서 그래. 디자인을 패시하게 해줘야 그래? 이 차량을 하게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냉방비도 얼마나 줄일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아름답다는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어. 그런 좋은 사례들이 얼마나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이걸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차량을 이게 옆에서 비스듬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수평 차량, 수직 차량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어느 하나 가지고도 완벽하게 차량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 우변산에 보면 창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여기 빵꾸가 생기네? 여기 빵꾸가 안 된다고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를 나게 되고 또 이게 밑에도 문제가 되니까 단면상에서도 대놓고서는 이게 굉장히 차량을 요만큼 했다가 이렇게 길어져야 되고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긴 차량을 이렇게 할 거야? 짧은 차량을 이렇게 작은 간격으로 해서 음영을 보면 다 이렇게 그림자가 질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디자인적으로 이걸 통합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가 거기 준 자료 중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죠. 개념적으로 왼쪽에 나온 그림들, 그죠? 이 그림들이 있잖아. 그래서 보면 이게 그냥 어버행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고도각에 따라서
어떤 수평 차양을 통해서 이런 그 음영 마스크를 만들더라도 다양한 어떤 베리에이션이 가능해요. 아니면 수직 트임 같은 건 어떤 베리에이션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수직 트임과 오버햄을 조합했을 때 어떤 게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이게 파사드 디자인하고 얼마나 창의적으로 잘 통합될 거냐 이런 게 중요하다. 쉐이딩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종적으로 그런 어떤 세련된 디자인으로 파사드와 같이 어떤 디자인적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쉐이딩 디바이스가 설계가 됐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설계하면 어베이트 피리어드가 잘 햇빛이 차단이 되고 냉방 에너지도 줄여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 그게 바로 그냥 쉐이딩 어널리시스 또는 쉐이딩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해야 되겠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안을 만들었어. 스케일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선머신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해가 비친다고 확인했을 때 1년 360일 태양의 위치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인면상의 이런 차양에 의해서 섀도우 패턴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걸 분석하면서 차양호가 100% 오케이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실패야 다시 좀 모디파이 해야 되겠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실험적으로 익스페리멘탈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썼어. 스카이돔이나 인공 태양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책을 보면 이거 관련된 내용이 분량이 이만큼이야. 왜냐면 이분이 책을 쓰신 분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해봐가지고 자기가 해본 거를 다 책에다 넣었어. 지금 보면 하나도 쓸모없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만큼이나 돼. 그죠? 교과서에 보고 교과서 이렇게 두껍잖아. 거기에 특히 썬머신 관련된 게 이만큼 헬리오던 뭐야 어마어마.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 우리 저 실험실에도 있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 아까 시뮬레이션, 버추얼리. 여러분들 컴퓨터 모델을 딱 하면 바로 태양의 위치, 태양 고도가 많이가 줘버리면 들어와가지고 내가 설계한 파사드에 이런 쉐이딩 디바이스들이 설치됐을 때 그로 인해서 쉐이딩 패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비주얼리 얼마든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실제 설계할 때 그런 거 하잖아. 섀도우 패턴에 대한 그러면서 인면 스타일을 같이 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오버히트 표현을 찾아내고 그때의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과연 차양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평 수직 차양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걸 근거로 쉐이딩 디바이스를 이런 인면 디자인과 통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가지고 쉐이드 패턴에 대한 거를 분석해봐. 그래서 필요하면 설계를 다시 모집해요. 그러므로서 최종적인 여러분들의 파사드 디자인과 이런 차양 설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지난번 여러분들 첫 번째 설계를 기후 분석하고 설계 전략 세우고 이런 것들로 또 마이크로 다이닝 사이트 분석하는 것까지 했죠. 자, 이제 두 번째 숙제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설계안에 아마 중간평가가 아주 끝나고 해서 건물의 형태하고 정해졌죠. 외부.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설계는 아마 미술관, 박물관, 여기 창문이 별로 없는 창문이 별로 없어가지고 차양 설계를 하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그렇더라도 전시 공간 외에 나머지는 당연히 창문이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차양 설계를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배우기 위해서 차양 설계를 이러한 프로세스에 차양 설계를 하고 이 마지막에 어떤 섀도우 평가 분석 한 것까지 결과물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의 설계 프로젝트의 마지막 파이널 이제 파사드나 OFP 모양을 가지고 디자인적으로 마지막 파이널 마무리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분명하겠지. 왜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해야 하는지. 그죠? 거기까지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설계는 내가 설계 시간에 들어가서 보지는 않지만 한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돼가지고 그만큼 설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뭔가 기여하라는 뜻으로 내가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수업한 내용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 수업했습니다. 그거를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중에 없으신 질문? 과제는 한 2주일 주면 될까? 2주일? 설계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일 얼마야? 그래, 그때까지 하면서 바로 설계에다가 그걸 반영하고 설계 방법까지 같이 하는 일을 따로 생각하지 마. 같은 일이야, 같은 일. 여러분 설계하려면 어차피 이거 해야 될 일이야. 그지? 이거 안 하고 설계해? 그럼 엉터리지. 이거와 설계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야. 보고서는 내 과제 보고서는 A4 용지 2페이지면 돼. 더 많이 하지 마. 2페이지만 만들고 어차피 설계 스튜디오에서 이미지 만들고 하는 거하고 절대는 딴 일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고 여기서 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설계 못하내도 부족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돼. 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설계를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 결과 이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줘야 되니까 절대로 딴 일이 아니야. 이중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 밖에도 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내가 다른 거 재밌는 거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는 거니까 벌써 오늘까지 싸는 거고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 나도 마찬가지고 오늘 수업은 그냥 마음 놓고 이거 끝내는 거야. 팀으로 두 사람.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